사흘간 멈춰섰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복구되면서 전국 구청부와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대책본부는 자세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낸 것을 두고 정부가 상생 방안을 압박해온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방식을 두고 답보에 빠졌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민간 자본 유치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유명 경제학자도 사칭했습니다. 어른들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공부해야 하는 우리나라 아이들 현실이 조명되면서 이른바 놀권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태 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 놀권리 보장에 나선 협동조합을 열린 K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행정 전산망 장애가 사흘 만에 복구됐습니다. 복구 뒤 첫 월요일인 오늘 일단 주민센터 현장에서 큰 혼잡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본부는 자세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승현 기자입니다. 행정 전산망 정상화 뒤 첫 업무일인 오늘 오전부터 전국 주민센터에는 밀린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행정 전산 시스템 장애 대책본부는 서비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낮 12시 기준으로 공무원이 세올 시스템에 53만여 건을 접속했고 정부 24도 민원 26만여 건을 처리했는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상황 점검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엔 행안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장애 재발에 대비해 장애 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스템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인 17일 공무원의 행정 전산망인 세올 장애로 현장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된 데 이어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중단됐습니다. 하루 만인 18일에 정부24가 재개된 데 이어 어제부터는 세올 시스템도 정상화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원인과 관련해선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겨 장애가 발생한 점은 파악했지만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결과 은행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5대 은행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 모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금융권의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금리, 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이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고 세부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만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은행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업계 안팎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다만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금년도 은행들이 이제 수익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나는 규모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충분히 여유 있게 그 지원을 하는데 오늘 첫 논의니까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기 어렵고.
금융당국은 지주사의 투명한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업권 등 다른 업권의 대표이사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돼 일부 효력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대비해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성명을 낸 겁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대북 경고 성명은 보통 사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발사 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또 북한의 발사 강행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남북의 이행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성명에서 합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유명무실화시켰다며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북한이 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조항들을 준수했다면서 훈련과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한이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효력 정지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NSC에서 다른 관련 외교안보 부처가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은 북한이 3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그제 귀국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에 앞서 가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이후 첫 국빈 초청,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원전, 방산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협정문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어코드 형식의 포괄적 관계 규정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양국 수교 이후에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앞두고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북한 문제와 타이완 해협 등 국제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두 국가와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긋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국의 역할,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역사를 돌아보고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현지 시각 23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현지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각국 대표들에게 부산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8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 3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빈터입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에 2015년부터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사업 주체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국내 자산 운용업체인 파인앤파트너스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주도적 역할을 맡습니다. 건물 층수를 11층에서 35층으로 높이고 호텔과 컨벤션 시설도 함께 지어 금융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최소 3천억 원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파이낸션과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 짓게 되는 거죠. 금융센터 일부와 전주 탄소산업단지에 공공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들어설 계획인데 이 사업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합니다. 전북도의 공공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도입과 지역 인재 양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 전라북도는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국정 과제에서 빠졌지만 기반을 늘려나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혁신 전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금융센터 건립에 얼마나 많은 민간 자본이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금융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시군단체장 등이 참여해 특별법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건의문을 낭독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8개 상징적인 법안에 그친 특별법을 232개 세부 조항을 담은 법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수학기 쌀값을 적어도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쌀값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쌀 생산비 보장과 목표 가격 변동 직불금제 부활,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이른바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농업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격 20만 원은 후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유명 경제학자를 사칭하면서 5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빌라 안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딨어? 방 안에는 대화방과 차트가 띄워져 있는 컴퓨터 여러 대가 나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가짜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유명 경제학자가 추천한 종목이고 투자금의 3배 이상을 벌기도 했다고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수익이 나면 수익금액에 또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인원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못 느꼈죠. 수익금을 찾으려는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다시 돈을 챙겼고 이후에 사이트와 대화방을 없앴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4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 상당입니다. 범죄 계좌의 거래액만 170억 원에 달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리딩방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감원이라든지 공식된 기관에 통해서 인증된 업체만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또 유령 법인을 세워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이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 30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소 럼프스킨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창 지역만 발생 농가가 사육하는 모든 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럼피스킨이 발생하면 감염이 확인된 소만 처분하는 선별적 매몰 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분간 고창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가 키우는 모든 소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고창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럼피스킨 11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8일 동안 전북 지역 모든 농장의 소와 분뇨 이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이 기간 소와 분뇨를 불법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각각 1,010여 대, 480여 대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성 항법 장치 GPS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이동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어긴 축산 농가 등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올해 수능 대체로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는데 가채점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입시에 큰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올해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30개 학교 고3 수험생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험이 까다로웠던 국어와 수학 두 영역이 입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은 140점대 중후반에 이르고 올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7.83%에서 4%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탐구 영역은 비교적 평이해 표준 점수 만점이 70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렵다면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웠다면 내려갑니다. 특정 영역의 고득점 수험생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성적을 얻은 수험생이 입시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려웠던 만큼 수험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표준 점수나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수시 대학별 고사 등에 적극 응시하고 차분하게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가늠해보고 수시 대학별 고사에 적극 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6개 시교육지원청과 함께 대입진학 상담실을 운영하며 다음 달 16일 입시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올해 겨울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 일부 지역에 눈무게 예보를 시작합니다. 눈무게 예보는 3단계로 나뉘며 습기가 많아 무거운 눈이 주택 지붕이나 비닐하우스에 쌓여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해당 지역의 기상 통보문이나 정례 브리핑으로 위험성을 알릴 방침입니다. 전북 동부에 자리한 순창군 쌍치면에는 지난해 말 나흘 동안 60cm가 넘는 기록적인 눈이 내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채 이상 가진 대량 주택 보유자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전주의 한 신도심. 개발이 한창이던 2019년 전체 분양 가구의 20% 이상을 전북 밖 외지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에코타운을 어디 한 구역을 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미분양된 걸 다 싹쓸이 됐지. 외지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한 거지. 30%도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비슷한 시기 익산의 이 아파트 역시 외지인 구매 비율은 30%대에 육박했습니다. 미계약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외지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때는 다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는 6만 3천 가구로 전체의 10.2%에 달했습니다. 이들 외지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이 2.9%로 가장 많았고 용인과 성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대전, 청주 또 돌고 돌아서 비규제적인 저희 전주까지 몰려와서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전북 지역 주택 소유자의 84.9%는 한 채를, 12.1%는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5%는 5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를 제외한 도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전북 지역의 개인 소유 주택 비율은 82.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보순 시의원이 2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셋들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방치돼 있다며 주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국 시의원은 전주시의 안일함과 무능 때문에 프로농구단 KCC가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규 시의원은 전주시가 관광 전담기구를 제때 설립하지 못해 2025년까지 관련 국비 30억 원을 반납하게 될 위기에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홍보 현수막 문구에 대해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련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운동권 세대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나에게 온당. 지난 17일 국회 앞에 걸린 민주당의 현수막입니다. 함께 검토된 다른 시안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비했던 청년 관련 캠페인인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되자마자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라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외부 업체에 책임을 돌렸다가 더 큰 비판을 불러왔고 결국 사흘 만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당 현수막은 외부 전문가의 홍보 아이디어였다며 당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지도부 내 레드팀, 일종의 검증팀이 필요하다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를 욕심만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정치를 모르지만 권력은 갖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유능한 경제정당 소리는 듣고 싶은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운동권 출신 86세대는 국민을 무지한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젊었을 때는 노인 비하 발언을 내뱉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청년 비하 발언을. 민주당은 현수막 게재 계획을 중단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관련 행사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북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열린 K 시간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놀이터 대신 학원으로 가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요즘엔 참 많죠. 아이들에게도 놀 권리가 있다며 생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 몽상두꺼비 협동조합인데요. 박칠성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아이들의 놀 권리와 생태 놀이터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몽상두꺼비 협동조합,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를 제공하는 곳인가요? 네, 몽상두꺼비 협동조합은 몽상,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꺼비는 우리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헌것 줄게 새집다오 라는 것을 잘 이해하듯이 이미 기존에 있던 자연 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서 여러 조합원들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연 놀이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놀이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김제에 있다 보니까 그 자연 산물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미 구체화된 놀이 교구가 아니고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다시 창의적인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연에서 뛰어노는 게 당연히 즐거울 텐데 생태 놀이터가 낯선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이들은 생태 놀이터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어릴 적 놀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낯설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하고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네. 분들이 좀 함께 하고 있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다들 아이 키우는 부모이고 또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본능에 가까운 가장 생존 본능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러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그 놀이 전문 연구가도 있고요. 아이들 음식에 관련된 전문 분야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갖고 놀 수 있는 놀이 교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자연 생태 놀이터에 관계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다양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올해 협동조합 대상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좀 취지를 공감하시고 아마 아이들을 위한 놀이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한옥을 짓는 목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사찰까지 짓는 대목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공간 연출가로 좀 변신하게 된 어떤 처음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건축을 전공하고 그 전공하는 과정 속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에 빠졌고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계속 나무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무에 대한 만질 줄 아는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 속에서 아이들 놀잇감을 만들 수 있고 또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발전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나무 같은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그런 소재들을 활용이 흔하니까 흔한 것이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어쩌면 아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네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얘기만 좀 드렸었는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외에도 뭐 부모나 어른들을 위한 교육도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네. 어쩌면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문화나 도시적인 교육이 있다 보면은 자꾸 뛰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돼라는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하지 말고 뭔가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화면에서 나왔던 파더스 데이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네. 아빠들은 사실 밖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그 날만큼은 아이에 대한 기억 자산을 좀 쌓아줘야겠다 싶어서 특별하게 워크숍을 만들었고 해년마다 아빠들과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파더스데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중에 추억으로도 삼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행여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좀 다치는 경우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늘 그 공교육이든지 어느 가면 사실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들 늘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어쩌면은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만들었던 처음에 생각인 것처럼 위험에 충분히 노출돼야 그것을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놀 권리가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특히 아이들은 놀이가 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아야 되고요. 그 놀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다쳐서 울어보고 그 울어본 것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면역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에 위해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을 예약해줬다는 등의 의혹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인데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의 한 퍼블릭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도와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12월 이 검사가 해당 리조트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했는데 이 자리는 본인이 수사해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한 자리였다는 게 김 의원 주장입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담아 이 검사를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차례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그동안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한 차례 무산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자녀의 위장전입 외에는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식사 자리 의혹에 대해선 초대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잠깐 만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완주 진안 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폭주를 막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정권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켜 전라북도 3대 도시로 키우는 한편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대해 상생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참여를 돕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여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한 해 11만 원이고 연말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올해 전북 지역 문화누리카드 지원 규모는 모두 161억 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3만 9천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11월 회의를 열고 KBS가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공영방송 역할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역 현안을 문제점과 함께 대안도 균형감 있게 다뤄주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자료 조사와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임실군 관촌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관촌 휴게소 인근에서 갓길에 서 있던 도로 정비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분받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한 의원이 오늘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라북도가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며 정책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마이산에는 308억 원, 무악산에는 예산 151억 원을 투입했지만 대둔산은 59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충청남도가 대둔산 생태 탐방로를 연장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선 것과도 비교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둔산은 동학 농민혁명 최후의 항전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기암 괴석과 고목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과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감소했습니다. 전국 전체에선 2%, 호남권에선 3.2% 각각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3분기 전북 수출은 16.6% 줄어 9.7% 감소한 전국 평균보다 부진했고 수입은 21.7% 줄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는 각각 2.6%, 2.9% 올랐고 전북 고용률은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구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1,065명 순유출했습니다. 오늘 전북 하늘은 모처럼 맑게 드러났는데요. 내일은 날도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전주와 장수의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특히 동부 지역은 장수 영하 4도 등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면서 설이나 얼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에도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익산이 0도, 군산 1도 등 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익산과 전주 16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장수 영하 4도, 임실과 순창 영하 2도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목요일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